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뜻하시는 바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자키는 좀 특집 대담으로 꾸며봅니다. 먼저 1부에는요 경제 전망 해볼까 하는데, 올해 우리 경제, 세계 경제도 위기다, 이런 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왜 그렇게 어렵다고도 하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희망의 단초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겠고요. 2부 시간에는 올해 그 IT 분야에서 벌어질 새로운 변화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G가 도대체 뭔지, AI, 인공지능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 건지,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들 많이 준비했어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언론 보도 또 각 기관들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목표 성장률을 낮췄다, 먹구름이다, 이런 어두운 전망들 많이 내놓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그렇다면 이 먹구름을 어떻게 하면 걷어낼 수 있을지 오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좀 진지하게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키움증권의 투자전략팀장 홍춘욱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끼리만 복 많이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전망이 안 좋다, 지난 연말 12월 나온 보고서 다 그랬단 말이에요. 두 분도 생각이 비슷하신 거죠?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춘욱 팀장님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처럼 금융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성장률 전망만큼 중요한 건 사실 없거든요. 예. 네, 그런데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이자 가장 무서운 곳이 사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네. 연준이잖아요. 예. 연준에서 2019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3으로 하향 조정하는 걸 보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내년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019년에 대한 전망들을 2018년 말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많이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장률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로 지금 내다보는 겁니까? 비관적인 곳은 2.4도 말씀하시는 곳이 있고요. 평균적인 경제 전망 예측 기관들의 이런 수준은 2.6, 2.7을 전망하시는 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3점대 얘기는 아무 데도 안 나오는군요. 네, IMF가 3%를 유지하시다가 좀 내리고, 그래서 네. 이제 다 내렸죠. 내려서 예. 특히 그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에서도 2.6, 2.7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기대값의 중간값 정도는 2.6이나 2.5 정도가 될 거고, 정부 기관은 조금 높게, 민간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분위기입니다. 이인철 소장, 돌이켜보면 2017년 연말 그때는 그래도 3자 붙은 그 보고서가 꽤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경기라는 게 후행성이에요. 지나고 봐야지 정말 그때가 좋았구나. 한 번도 경기 좋았다라는 얘기는 제가 기자 생활 20년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 베스트 컨디션, 그러니까 이제 학창 시절 우리 지금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가장 잘 뛰는 시기가 아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볼 때쯤일 거예요. 예. 그때 베스트 컨디션으로 뛰면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한 굉장히 날렵하셔서 잘 뛰었을 것 같은데. 저요? 네. 한 13초? 13초. 저는 소원이 17초 때 끊는 거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자 학생들이랑 뛰면 거의 비등하게 뛰지만 남학생이랑 뛰면 좀 격차가 나서 체육 시간이 싫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보면 이런 걸 이제 경제 용어는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100% 전력 질주해서 낼 수 있는 베스트 이 성장률이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2.9%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한은은 다소 보수적입니다. 2.7에서 2.8까지도 보는데. 근데 올해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게 2.6에서 2.7%예요.
저는 지금까지 정부가 경제 전망을 하면서 딱 떨어지는 수치가 아니라 예. 이렇게 밴드로 제공한 것도 처음이고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올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지나가 보면 가장 좋은 게 어느 때였느냐? 2017년이 그나마 3.1%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해 2018년 초에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2년 연속 3% 성장,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을 열어보겠다. 네네. 뭐 3% 성장은 못했지만 3만 달러는 돌파를 했어요. 예. 근데 뭐 그게 딱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떤 이 정책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저성장이 너무 빨리 왔다. 너무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이걸 어떻게 좀 탈바꿈할까, 체질 개선할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조금 아까 홍춘욱 팀장께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는 거를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경제는 아무래도 수출 주도 경제다 보니까 이 대외적 요인 그다음에 이제 대내적 요인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할 텐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낮춰잡았다는 것은 최근에는 미국만 그래도 혼자 잘 나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마저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선진국 평균은 다 1% 그 정도 아닙니까 성장률이? 그죠? 예, 일본이나 유럽은 1%만 나와도 잘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미국 혼자 2018년 성장률이 한 3% 초로 보이는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네. 혼자 잘 나갔죠. 예, 그랬었는데 2019년에는 미국도 이제 2% 초반 성장으로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견이니까 이게 상당히 울림이 있죠. 왜 그렇게 선진국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 성장률 둔화가 됐나? 결국 금리 문제인 것 같아요. 금리를 자꾸 올리죠. 예. 네. 이렇게 금리가 막 올라가면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 나가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그 성장률이 너무 높아서 물가에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면 미리 찬물을 끼얹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좀 많이 끼얹었지 않냐? 너무 많이. 예,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늘어난 게 이제 한 분기 동안 10% 이상 주가가 빠진 경우가 미국 기준입니다. 예. 한 분기, 그러니까 세 달이죠. 10월, 11월, 12월 세 달 동안에 10% 이상 그 주가가 빠진 경우가 1945년 대공황 이후 12차례인가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제 2018년 4분기가 네. 거기에 해당되는 분기였잖아요. 네. 그렇게 주가가 급락해 버리게 되면 소비 심리가 얼어붙죠. 얼어붙죠. 그래서 소비가 나빠질 거고 예. 소비 나빠지면 한국산 제품 아무리 값싸고 좋아도 지난해보다 좀 덜 싸지 않겠어요? 이런 전망이 나오니 한국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뭐 그런 과정이죠. 미중 무역 갈등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중 무역 갈등도 사실은 뭐 승자는 미국, 패자는 중국이라고 이원법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없죠.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장기화되다 보면 미국도 예상을 입고 있어요. 미국산이 중국에서 안 팔리는데 당연히 미국에서 공장을 옮기겠다는 회사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너무 지금 유화 독존식으로 자국 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제 질서 내에서도 자기 힘을 너무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서로 치킨 게임처럼 내상을 입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게 지금 철강, 자동차, 전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뭐 지적재산권 이 분야로 더 확산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지난해까지 좋았던 수출이 올해는 정말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독단이 그러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대부분 다 이제 물밑 협상 그동안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중국 측 시진핑 국가주석에서 입장에서도 내줄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정말 이제 물밑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둘 다 이제 내상을 입는 그런 형태가 돼가고 있는데 저는 앞서 이제 금리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금리를 지금 2번 올렸어요. 지금도 격차가 0.75%포인트가 나는데 미국이 2번 더 올린다? 그럼 1% 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미국이야 경기가 좋아서 과열을 시키기 위한 경기 긴축이라면 우리는 경기도 좋지 않은데 단지 미국이 하니까.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작 금통위 내부에서도 지난해 말 금리를 인상하면서 2명의 금통위 의원은 금리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이 기준금리 방향이 올해 우리나라의 최대 리스크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미국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만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 그것과 별개로 중국 경제만 놓고 봐도 중국도 고도 성장을 달리다가 자꾸만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은 국가가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통제하니까 우리가 미국에 파는 것도 많지만 중국도 어마어마한 우리 시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한테는 악영향이죠. 한국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향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수출 비해서 거의 2배거든요. 거기다가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그 범중화권의 생산 네트워크까지 생각하면 35% 정도 크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예전에 7% 있던 게 지금 6% 초반까지 그것도 높은 성장률이지만 예. 아무튼 그 급행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걸면 충격이 있잖아요. 중국 기준에서 보면 6이 되게 낮은 거예요. 낮은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성장률 저하를 좀 막아보자. 이런 게 있다면 두 번째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에서 네. 관세 부과하고 공격해라. 우리는 내수 경기 부양으로 정부가 대응하겠다. 버텨보겠다. 또 다음번 선거 2년도 안 남았는데 누가 이기나 해보자. 네, 이런 예. 카드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중국이 분명 수출 쪽 이런 것들 특히 11월 수출 데이터나 이런 거 보면 좀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를 막기 위한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 둔화까지는 안 보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2009년 10년에 보여줬던 중국 주도의 세계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는 지금 중국 입장은 약간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뭘 주도하기보다는 외부 압력에 대한 대응 측면이 좀 커 보여서 큰 도움 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홍 이렇게 팀장님이 얘기하는 지금 제 질문에 답변하신 게 중국이 그래도 우리한테 회생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이 아니고 중국도 굉장히 우리한테 리스크인데 리스크가 그래도 조금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예, 미국과 그 정도죠. 리스크가 지금 너무 커서 그러니까요. 근데 고금리의 네. 폭풍 앞에서 다 지금 각자 도생 중인데 네. 그래도 중국은 재정을 좀 푸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발 리스크에 그다음 중국발 리스크까지 겹쳐서 큰일이다라는 것에 중국발 리스크는 조금은 줄어들 여지가 그래도 있습니다. 정도 말씀이니까 그렇죠. 이게 좋은 변수는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내수를 얼마나 비집고 들어갈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착륙,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쪽에 무게가 실리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경합하는 품목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래도 중후장대한 건 아직은 뭐 우리가 중국보단 기술력이 앞서 있어 이런 것들이 눈 깜짝할 새 뒤집히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선이든 LCD든 뭐 이런 것들이 생각 외로 짝퉁 이미지라는 중국 저가라는 이미지를 벗으면서 시장을 야금야금 뭐 물론 뭐 내수가 밑바탕이 되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정을 투입을 하면서 그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이 우리 기술은 건들지 마. 라고 하고 이제 차단하니 지금 이제는 이제 뭐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우리 쪽으로 이제 인력도 빼가려고. 네. 우리한테 오면 네가 받는 연봉이 10배를 줄게. 집도 주고 해줄 테니까 와.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반도체 하나에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나들면서 정말 알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제 반도체 굴기를 내어서 이런 것들조차도 점유율에 뺏기거나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 간 어떤 협상의 도구로 반도체 카드를 서로 주고받는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인철 소장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국내 요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국내 요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공히 지적하는 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전통적 중화공업 이미 몇 년 전부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IT 기반의 반도체, 휴대폰까지도 이제 어려워진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산업 어떻게 보세요? 내부적인 요인으로.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죠.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모든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건 어려워지는 거고요. 네, 네. 결국 점점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고 더 나가서 특히 좀 소프트 파워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헐리우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소프트 파워잖아요. 그런 쪽에서 발생하는 또 유무형의 이익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 5년 전 어디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면 항상 걱정하는 게 우리는 물건 만드는 건 잘하는데 소프트 파워가 너무 없고 예, 예. 특히 고부가치 쪽은 전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돌이켜보면 외국산 화장품 사다 달라는 부탁을 해외 출장 갈 때 받으신 적이 최근에 거의 없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국산 화장품들이 물론 뭐 부침은 있죠. 부침은 있지만 굉장히 강한 경쟁력들을 가지면서 해외여행 갈 때 정말 그죠. 예, 예, 그런 것들이 또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되다가 사드 보복 이후에 안 들어오면서 내수가 굉장히 어려웠는 걸 생각해 보면 네. 지난해 11월 우리 항공 이용객 통계 이런 걸 보면 사드 보복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아직 공공 부문에 힘입은 바 크지만 감소하던 고용도 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는 게 우리 경제 굉장히 강한 관광 대국으로 변모하고 있죠. 네. 물론 이제 아주 저가의 항공사들이 취항하면서 여행 경비 줄여준 게 훨씬 크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 수의 통계들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관광 산업이 되겠어 했던 부정적 관측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세 번째는 제약 업종에서 이 파이프라인, 그죠? 신약 파이프라인들을 수출하는 걸 보면 예, 예. 이게 뭐 그냥 한두 회사에 또는 뭐 일시적인 일로 봤던 것들이 점점 그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고용도 많이 증가시키는 3대 산업이 바로 이쪽인데 바이오, 관광, 여행, 거기다 더 나가서 이 소비재는 특히 브랜드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산업인데 여기를 침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분명히 있는데 그 어려운 부분들을 장기적인 문제와 당장의 문제를 좀 구분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장기적인 과제, 뭐 인구 감소, 더 나가서 임금이 올라가면서 저도 최저임금 이런 부분은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겠고요. 그런데 아무튼 뭐 고임금 국가가 되면 다 잘할 수 없어요. 그건 맞는 말,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 성장 탄력의 둔화가 이런 장기적 요인이 더 악화돼서 생긴 문제냐,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 전망이 악화되거나 또 외국인이 한국에서 달러 강세 때문에 돈을 빼가고 그렇죠. 그래서 생긴 문제냐는 구분해 보면 장기적 요인이 뭐 아주 좋다 이렇게까지 저는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인 외부 요인이 좀 더 컸다라고 생각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카드가 있지 않냐. 바로 재정 패키지가 있다라는 것도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올해 시장을 전망하고 경제를 전망할 때 한 가지 또 놓지 않아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도 그래서 상반기에 재정 투자를 뭐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 건데 말씀 들어보니까 화장품, 관광, 제약, 바이오 산업 좀 그런 것도 있네요. 우리가 없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다 잘한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뭐 LCD 산업 같은 경우 정말 고생하고 있고 자동차 보면 한숨이 좀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고용도 많은 이 산업이 어려운 거 맞고요. 맞는데 모든 산업이 다 잘 되고 다 이렇게 잘 돌아가면 제일 좋죠. 그러나 또 이 부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부침이 전방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부분도 좀 있지 않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반도체 부분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 이인철 소장께서는 그러면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뭐 소위 미래 먹거리 산업 이런 걸 우리가 새롭게 발굴해내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제목은 어떻게 보세요? 이전 정부에는 창조 경제라는 이유로 그 타이틀로 뭐 혁신 성장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키워야 한다.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자율주행차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행되는 걸 보면 결과물이 그다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관련 법들이 국회에 잠자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이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공유 경제,
이 4차 산업혁명 가운데 그나마 가장 빠르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공유 경제가 맞습니다. 집을 공유하든 자동차를 공유하든 예, 시장이 예. 커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카풀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싱가포르, 호주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급속히 커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재 역할을 정부가 못 하고 있죠. 뭐 물론 기존 산업과 이제 융합을 통해서 아니면 기존 산업과의 어떤 마찰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 간의 자율로 합의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제 이런 이제 산업의 이제 고통을 이제 분명히 넘긴 이 선진국들의 사례를 좀 보면서 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우리가 좀 이 국회가 정부가 조율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정부가 이제 내년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도 이제 뭐 이제 집의 경우에는 공유 경제 특히나 외국인들에 한해서 국내 숙박을 허용하는 이제 숙박의 경우에는 내국인도 한 180일 한도 내에서 허용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역시 뭐 국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 발짝 떼기 위해서는 혁신성장 지금까지 뭐 현경제 3대 이제 정책 기조,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제일 뒤로 갔다면 올해 그나마 우선순위로 돌렸다라는 건 분명히 긍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좋은 것들 가운데 보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울한 것도 많아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빠져나간 국내 관광객이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수지로 보면은 적자예요. 여전히 적자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치를 인구가 1억 2천인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연간 1,600만에서 1,700만이 나가요. 우리는 2배가 더 나간다는 겁니다. 네. 국내에서 눈치 안 보고 해외에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 이게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프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네. 뭐 조금 아까 언급하신 대로 정부의 이제 정책 기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 한 해 정책 방향 발표가 경제 활력 제고가 첫 번째 과제예요. 그걸 위해서 민간 투자 신속하게 한다. SOC 예산 상반기에 61% 이상 조기 집행한다. 투자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결하겠다.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 이런 것들을 맨 앞에 내세웠거든요. 이거는 2017년이나 18년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는 소득주도 성장, 뭐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앞에 있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 순서가 바뀐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경제의 이제 최종 숫자는 아직 안 나왔지만 성장률 대략 한 2.7, 2.8 정도로 많이 보는데요. 그러면 왜 2017년 대비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수출도 잘 됐었는데 왜 둔화됐나? 저는 재정 긴축에 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 재정 수지 기준으로 해서 10월까지 20조 이상의 흑자가 발생을 했고 대략 GDP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1%대 후반의 흑자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재정 흑자의 규모가 GDP의 1%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의 흑자가 났다라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금 걷어써서 기존에 빌렸던 돈 갖고 정부가 곳간에 넣어놨다라는 뜻이거든요. 돈을 풀어도 부족할 시원찰판에. 만해. 예. 그러니까 그건 그게 사실 세금이 그만큼 많이 거칠지도 몰랐던 그렇죠. 그런 잘못이 크죠. 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증세, 기업소득 환류세제 폐지했고요. 담배세 인상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거기다가 더 나가서 2015년 연말정산 파동 때 각종 공제 혜택들 줄어들면서 예. 생각밖에 뭐 2월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월급 더 받을 줄 알았던 분이 오히려 더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상당한 증세가 있었던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세율을 인상해놨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여기에 또 종부세까지 이제 2019년 더 대폭 인상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재정 수지가 흑자가 된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가계랑 달라서 정부는 일정 정도 재정 수지를 적자로 끌고 가는 게 경제에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 큰 흑자를 냈다라는 것은 좀 반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난해 상반기 있었던 추가 경정 예산, 이른바 추경이라고 하죠. 미니 추경이었다라고 이야기 들으시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일자리 예산 만들겠다 그러면서 3조 원 안팎으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의 추경에 그쳤던 것이 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한 요인이었다라고 본다면
이 면에서 본다면 일단 경제의 두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참 많이 줄었다가 조금씩 올라오는 중이에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먼데 굉장히 강한 충격이 줄고 더 나아가 재정이 집행된다는 것은 외부에서 대여건 안 좋지만 좀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더 나아가서 이걸로 그치지 말고 이번에 발표됐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들의 그렇죠. 토지 공급 확대의 가장 전제가 뭐였냐면 광역교통망 확충이었어요. 네. 이런 쪽에 정부 재정 투입, 특히 국책 사업화 또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어떤 뭐 시급할 때는 면제 이런 정도의 조치를 통해서 빨리 공사에 빨리 들어가야죠. 공사하는 게 서로 집값을 또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 재정이 이제 경기 위축 국면에서는 투입이 돼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데는 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재정도 재정 나름의 용도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현 정부 들어서 과거 정부와 좀 다른 점이 나는 뭐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성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예. 언급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SOC 예산을 감액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뭐 국회 선진화법을 어겨가면서도 끝까지 또 쪽지 예산을 통해서 SOC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뭐 예산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보면 일자리 예산이 현 정부 들어서 한 45조 원 가까이 들었죠. 맞아요. 근데 일자리는 거의 고용 참사 수준입니다. 정확하게 그 돈이 어디 갔냐? 누구도 어디에 어떻게 용도가 쓰였는지 정말 얘기하기가 껄끄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올해도 아마 일자리 예산이 23조 원이에요. 그리고는 뭐 일자리 지난해보다는 한 5만 명 늘은 연평균 한 15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재정이 지금 말씀하신 뭐 3기 신도시와 같은 교통 인프라 광명 막 충분히 경제의 어떤 건설 쪽에 투입된 이 부분은 경제 성장률과 연결된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지난해 봤다시피 세금 3종 세트를 깎아줬어요. 7월 8월 전기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깎아준 게 뭐죠? 유류세. 네. 유류세도 또 연말까지 인하해줬죠.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 내수가 좋아지지 않아요. 네. 정말로 돈은 쓸 때 써야 돼요. 근데 앞서서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뭐 재정 투입에 대해서 굉장히 긴축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정을 투입해서 민간 어떤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경제 총량을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외 변수 얘기하고 대내 변수 얘기하고 대내 변수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경기 조절을 위한 정부 재정의 역할 뭐 이런 쪽으로 쭉 갔는데 그러다 보면 이 양극화, 이 저소득층의 어떤 소득 분배 또 그것과 직접 연결되는 최저임금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제 뒤로 제쳐진 감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만두신 이 장하성 정책실장 같으신 분들이 이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그 효과가 빠르면 뭐 지난해 연말 나올 것이다라고 하다가 이제 조금 그 효과가 안 나오니까 내년부터는 나올 것이다. 그게 이제 올해란 말이죠. 그 대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일을 하니까 고용 지표를 이렇게 쭉 뜯어보거든요. 뜯어보면 어디서 많이 줄고 어디서 많이 늘었는지가 딱 나오잖아요. 많이 준 곳은 두 군데예요. 하나는 이해가 돼요. 음식료, 도소매, 음식료, 숙박업처럼 관광산업 비중이 높았거나 네. 또는 내수 경기에 영향을 받는 곳이 줄어드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준 게 뭐냐면 건물 관리 서비스라든가 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경비 관련된 네. 곳에서 10만 명 이상 줄었거든요. 그게 최저임금 직격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건 좋거든요. 할 수도 있죠. 그건 그때 당시 대선 당시 대부분 주요 후보의 공약이었고 이행하려 노력하는 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할 충격에 대해 대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일자리 관련 예산을 푼다라고 아까 이 소장님도 정말 잘 이야기하셨지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대비책이지 복지나 이런 쪽 관련해서 일을 또 단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거였으면 재정을 늘렸어야죠. 더 일찍 늘렸어야 그렇죠.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추경을 대규모로 편성했었어야죠. 네. 상황 인식도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거고 최저임금의
속도도 너무 가파른 관계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뭐 거고요. 정부도 알아서 지금 이제 속도 조절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 상태. 근데 이제 문제가 새로 생긴 일자리들이 어디냐 봤더니 공공 쪽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또 그 보건복지의료, 그러니까 흔히들 이야기하시는 노인 요양 관련돼 예. 있는 그런 쪽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좀 노동시장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보면 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가 결국 앞으로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수출로 경쟁하는 나라라는 건 어디 가지 않는다라면 일단 기업들이 투자하거나 고용하거나 R&D를 하는 거에 대한 보조 혜택들, 공제 혜택들 이런 거를 좀 많이 인센티브 그쪽에 돈을 주는 것도 상당히 왜냐하면 재정이 좋으니까 네. 그런 것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몇몇 세제 알겠습니다. 속에서 사라졌던 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최저임금 그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뭐 숫자상으로 고용의 악화라든지 쭉 다 드러난 거 뭐 우리 다 봤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갖는 긍정적 효과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아예 고용시장에서 쫓겨나신 분도 있지만 고용시장에 살아나오면서 임금 인상의 혜택을 본 분들이 조금씩은 소비를 늘릴 것 아니겠습니까? 또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이 일단 먼저 적용된 대기업에서부터라도 빨리 퇴근하니까 뭐 학원도 많이 가고 헬스클럽도 많이 가고 뭐 주변에 뭐 이런 것들도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효과들은 언제쯤 어떻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2017년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했어요. 만에 하나 소득주도 성장 굉장히 좋은 취지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차별이 굉장히 심한 것을 줄이자라는 거니까 그게 경기가 미국처럼 좋아지는 시기였다면 굉장히 호황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결국 비용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이 비용을 감내할 건가?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을과 을의 대결로 변질되고 또 기업들은 원가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올려서 물가 부담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거듭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됨으로 해서 일부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정말 남는 시간은 이제 뭐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네. 자기가 못했던 네. 워라밸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런 산업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다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게 부각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워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걸 또 재정을 투입해서 막다 보니 그걸 과연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느냐? 이 논리서부터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 나오고 또 일기 경제 내각이 바뀐 것도 이 속도 조절이라는 이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지금 연말부터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또 이제 주휴수당을 또 포함하면서 네. 기업들 특히나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는 헌법 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게 이제 주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게 할 경우 하루 정도는 유급휴가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최저임금 산입에 넣을 거냐 말 거냐를 두고 또 논란이 있는 건데요. 이게 어쨌든 지금 정부는 그동안 이제 세계 경제 축에서 혁신 성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나? 그리고 정말로 지금 이 속도 조절을 지금 뭐 최저임금 개편의 어떤 기구부터 이원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하는 전문가 집단을 먼저 한번 걸러서 그 이후에 노사가 합의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노사정 9명의 각각 대표가 나가서 27명이 논의를 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잘 없어요. 대부분 정부의 중재안이 결국 이제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과연 최저임금 인상 구간 결정을 먼저 해서 낮춰놓고 위에 올라간들 이거 할 건가? 옥상 옥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조대로 반발해요. 지금 내가 이제 친노조의 정책을 이제 이 공약 삼았기 때문에 뽑아줬는데 지금 들어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뭐 이제 탄력 근로제도 그렇고요. 항상 모든 정부가 그 딱 중간에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중심은 조금 이동한 것 같은 우리가 두 분 다 지적하신 거고요.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언급했던 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그것이 갖고 온 여러 가지 논란의 측면들은 우리 이인철 소장하고 두 분이 다 지적해 주셨는데 경제적 효과는 안 나타납니까? 아니 안 나타난다는 게 아니고
미미하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불평등 심화로 나타나는 거 오히려?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가 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업 사이즈가 임금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그러니까 남녀 임금 격차도 크고, 예를 들어서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도 크고, 막 그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데 예.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큰 변수가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있고 생산성도 높고 시장 장악력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문제 안 돼요. 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근데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입장에서는 원래 저임금이었다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따라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때 두 가지 선택이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 열심히 이렇게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비용을 절감해보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해고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네. 이 우리나라 이제 만일 시간당 10,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연 2천만 원 이상인데 현재 환율로 따지면 1만 달러 후반이거든요. 이 정도,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받아도. 근데 우리나라에 이 정도 소득이면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뭐 등등 수많은 나라들의 그 1인당 국민소득보다 2배 이상이거나 2배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올려놓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은 해외에 개방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나 그쪽 레벨에 있거나 또는 거기 지키지 않는 분들 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런 양극화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대의는 알지만 현재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구조가 그렇게 생겨 있는 걸 구조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 규제와 인센티브 양쪽 다 채찍과 당근이 다 필요한데 예. 그런 이야기는 없이 그냥 최저임금만 인상한다고 그런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조금 알겠습니다. 참 중요한 지적이세요. 양극화를 좀 해결해 보고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걸 내놓았는데 그것의 근본 구조인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아주 대대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효과만 가져왔다. 이 말씀 정도 듣고 앞으로 이제 이 혁신 성장 위주로 규제 완화하고 재정 투자 확대하고 경기를 살리는 노력과 함께 진짜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부터 한 30초씩만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려면 이런 데서 찾아야 됩니다.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이인철 소장. 우리는 IMF도 금모으면서 네. 이겨냈어요. 지금 사실은 위기가 아닌 것 같은 위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굉장히 좋은 맞아요. 하나의 어떤 성장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네.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남북 경협 관련해서 사실은 이 물리적인 통일보다도 경제적인 통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요. 맞아요. 또 이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이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가능한 이쪽에 이제 비용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투자의 개념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기서 한번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고요. 자, 홍춘욱 팀장. 네, 저는 자세를 변화한 것만 해도 아주 큰 성취다. 긍정적 효과 특히 신호다. 이번에 3기 신도시 개발하면서 교통망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에 있는 걸 분산시키는데 네. 갖춰져 있던 클러스터를 해체하는데 노력을 했다라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잘 만들어진 클러스터, 서울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와 좋은 교육기관 그리고 엄청나게 두꺼운 노동시장이잖아요. 이걸 잘 살려보겠다는 쪽으로 돌아선 것 같아서 긍정적인 면은 이제 조금씩 나타날 수 있고 좋은 방향 전환이 시작됐다는 점은 인정해 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 연말에 두 분 또 모시고 연초에 했던 우리 전망이 다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소리 좀 했으면 싶은 그런 개인적 바람을 좀 갖고 있네요. 기움증권의 홍춘욱 투자전략팀장,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1일 새해 첫날 보내드리는 시사잡기 1부에서는 올해 경제 전망 해봤는데요. 2부에서는
2019년 주목해야 할 IT 분야의 이슈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 IT 분야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뭐 잠깐만 좀 소홀히 하면은 도대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년 특집 2019년에 주목해야 할 IT 이슈 전문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데이터블의 이종대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회사 이름부터가 참 데이터블은 빅데이터 하는 쪽입니까? 데이터 분석으로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 데이터 분석으로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 데이터 에이블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빅데이터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업체가 되겠죠? 네, 뭐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긴 하는데 요새는 이런 인스타그램 중심으로 한 인플루언서, 일반인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 인플루언서들을 브랜드와 연결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막강한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지도 않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십시오. 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는 인공지능 쪽입니까? 아,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이게 찍은 게 다 틀리네요. 그 세컨드 브레인이란 말 자체가 저희 두 번째 뇌를 의미를 해서 그 요즘에 스마트해진 환경이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뇌를 조금 더 쉬게 만들고 조금 더 집중을 하자. 그래서 요즘 환경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네. 두 번째 뇌가 인공지능 아니에요?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 연결된 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뇌. 저희가 요즘 검색하면서 모든 정보를 이제 저만의 뇌가 아니라 여러 뇌를 검색도 할 수 있고 활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쪽을 타겟으로 해서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두 분한테 2019년 주목해야 할 IT 관련 이슈를 미리 좀 여쭤봤는데 네네. 이종대 대표는 5가지, 이인복 대표는 이제 4가지를 꼽아주셨어요. 그런데 두 분이 공히 지적한 게 5G입니다. 5G 시대가 이미 열렸죠, 우리는. 그죠? 아, 그렇죠. 열렸죠. 근데 5G가 뭐예요? 5G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5번째 이동 통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4G, 이제 LTE 세상을 살고 있는데 4G가 LTE예요. 네, 4G, LTE가 롱텀 에볼루션이죠. 롱텀 에볼루션. 우리가 옛날에 스마트폰 이전에 쓰던 휴대전화가 2G였었죠. 맞습니다. 네, 2G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전화만 할 수 있고 문자 정도만 할 수 있었던 인터넷 검색 같은 거 안 되고. 그렇죠. 3G부터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근데 그보다 더 빠른 게 4G였다. 네네. 5G는? 그러니까 4G하고의 차이점, 4G는 영상까지 다룰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맞아요. 영상 우리가 보잖아요. 예. 스마트폰으로. 5G가 사실상 4G하고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초고속. 네. 속도 자체가 이론상으로는 4G보다 한 20배 정도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영화 다운받는 속도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예. 이제 2기가 정도 영화를 다운받는데 현재가 한 16초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5G에서는 0.8초. 0.8초. 그러니까 약 1초 정도면 순간적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다. 2시간짜리 영화를 1초 만에 다운받는다. 2기가짜리 영화니까 그렇죠. 한 2시간짜리 영화를 그 정도면 다운받을 수 있게 속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게 한 가지 특징이고 사실 이거보다 두 번째가 더 큰 이슈인데 그 초지연을 로우 레이턴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인터넷 접속하거나 그럴 때 이게 잘 안 들어가질 때 이거 렉 걸렸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렉이라는 말이 레이턴시, 잘 접속이 안 되는 것들, 느리게 되는 것들. 근데 5G 시대가 되게 되면 멈춤도 없고 끊김도 없고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연관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량 연결을 이야기했었던 게 이 한 회선에 예를 들자면요, 쉽게 얘기하면 1km당 연결을 이야기하는데 현재는 한 10만 개 정도의 디바이스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5G 시대가 되면은 100만 개 정도까지 연결을 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렇게 3가지를 5G의 특징으로 좀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뭘 막 하면은 잘 안 되는데 이제 그런 현상도 없어진다는 거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아까 렉 걸린다 네네. 우리식 속칭 표현으로 버벅거리는 게 없어진다. 그렇죠. 버퍼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고. 다운받는 속도도 엄청 빨라진다. 네네. 근데 아직은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5G를 우리가 못 쓰죠, 아직은.
못 씁니다. 언제부터 그거 쓸 수 있어요? 상용화되는 거는 이제 됐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기능이 도입이 된 스마트폰이 출시가 돼야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곧 지금 출시가 되기 시작할 걸로 봅니다. 내년이면은 올해네요 벌써. 올해 안에 네. 올해 안에는 사용하실 수 있을 5G 것으로. 폰을 사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통 한 3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건 되게 비싼가요? 그 안에 들어가는 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예. 사실 이미 스마트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4G 폰 정도 가격이면 네네. 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비싸면 안 사니까요. 네. 가격은 아마 적당히 네.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5G가 상용화되고 뭐 많은 사람들이 5G를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럼 그게 이제 뭘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두 분 다 이걸 중요 트렌드로 지적하신 거예요?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정대 대표. 다양한 기계들이 동시에 빠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물 인터넷 많이 네. 얘기하죠. 네. 이렇게 사물 여러 기기들이 서로 연계가 돼서 정보를 송신하고 수신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통제를 할 수 있고 인간에게 여러 편의를 주는 기술인데요. 예. 그 기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같은 기술에도 이 5G 기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차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센서가 동시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길가를 쫙 이동하면서 여러 센서들이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옆에 뒤에 차가 어떻게 예, 되는지 사람 그쵸. 걸어오는지 뭐 이런 거 네, 네. 신호등은 어떤지 이런 거 다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5G가 도입이 되면는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스마트 기기들 간의 연결 사물 인터넷 기술이 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라고들 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세요. 어허. 그래서 아마 그 연초에 저희 작년 초에 그 평창 올림픽 할 때 네네. 그 하늘에 떠있던 드론들 기억하시죠? 드론들이 무슨 쇼를 펼쳤잖아요. 예, 그 드론 쇼가 사실 이 5G 기술을 써서 그런 거예요? 예, 뭐 1,500개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드론들을 동시에 띄워서 서로 상호 간섭 없이 쫙 뜰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이제 테스트하기 좋았던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드론들끼리 서로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각자 자기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막 이렇게 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드론을 띄운 것 자체가 5G 기술의 산물이고요. 또 하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방금 이인복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2기가를 1초에 다운을 받을 수 있다. 그 네. 정도로 빠르다면은 예.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동영상을 좀 편하게 외부에서 이렇게 스트리밍 한다고 그러죠. 예, 생방송으로 시청을 한다든지 예, 내지는 내가 직접 동영상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가능해질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콘텐츠 산업의 발전하고 직결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콘텐츠가 그러니까 요새 이제 IT 업계에서는 중국이 사실 우리나라에 한 2년 정도 빠르게 간다. 우리보다 빨라요? 네, 빠릅니다. 중국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대충 중국의 2년 정도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어떻냐면 이 라이브 방송이 거의 대세입니다. 라이브 방송? 네, 일반인들이 라이브에서 막 실시간으로 그렇죠, 막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하고 어디 방문해서 여기 어떻다 좋다 막 이렇게 하고 아하. 의견을 듣고 그걸 자기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어가지고 계속 보내는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걸 또 잘하는 분들이 소위 이제 왕홍이라고 하는 그 인플루언서 개인인데 일반인인데 굉장히 영향력 있고 또 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은 이제 인플루언서, 중국에서는 왕홍이라고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 콘텐츠를 이제 중국인들한테 주로 중국인들이겠죠 송출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물건도 팔아요. 물건을 팔아요. 예,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기회들이 저는 굉장히 한국에서도 네. 보편화되는 방향으로 갈 네. 것이다라는 네.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은 걸 정리해 보면 먼저 이른바 사물 인터넷에 초연결되는 네네. 그래서 뭐 휴대전화와 냉장고와 자동차와 뭐 집 전등과 보일러와 이게 모든 게 연결되는 것들이 훨씬 쉬워진다. 맞습니다. 5G가 되면 그다음에 동영상 쉽게 다운받으니까 콘텐츠 산업도 커질 것이다. 그뿐 아니라 모두가 다 1인 방송국이 되는 것도 쉬워진다. 네, 그럼 거기서 돈도 생긴다. 맞습니다. 물건도 팔고. 네.
중국은 이미 그렇게 돈 벌고 있다. 네. 그 유튜버들 요새 왜 초등학생들 그 장래 희망 직업 10등 안에 유튜버가 처음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 것도 더 지금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군요. 네,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네. 지금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건 끊김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전송 속도도 빨라지고 받는 속도도 빨라지고. 예. 근데 무엇보다도 요즘에 좀 방송들을 보게 되면 그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가 뉴미디어를 배우는 걸 좀 떠나가지고 아예 인정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지상파 방송국에도 유튜버들이 다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올해가 어떻게 될 거냐 그 생각을 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기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성공하셨던 분들은 계속 독보적인 자리를 유지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뷰티나 게임이나 먹방이나 카테고리 탑을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이제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지 않는 이상에는 네. 그건 유지를 할 것 같고요. 대도서관 인기는 계속 간다. 그렇죠. 계속 갈 겁니다. 저희 시사자키 대신 진행했었거든요. 예, 그렇었죠. 지난 여름에. 네네네. 잘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연예인분들의 음흠. 유튜브 진출이 지금보다 더 가속화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지상 그 매체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건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갈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한계가 되어져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이제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본인이 영상을 직접 찍어가지고 네. 자기의 일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고 있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요즘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이제 유튜브 중에 하나가 그 왓썸맨이라고 예, G.O.D 박정영이 나와서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 구독자 수가 161만이고요. 그래요? 하나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100만하게 넘어가요. 근데 콘텐츠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뭔데요? 그냥 박주영이 돌아다니면서 정해진 장소를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랑 만나게 되면은요, 그냥 대화를 갑자기 하고 지나가다 맛집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요. 별거 아닌 일상이군요. 네, 별거 아닌 일상인데 짧은 콘텐츠. 100만 명이 넘게 본다. 그렇죠. 10분에서 20분 정도인데, 근데 이 콘텐츠가 본인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JTBC의 룰루랄라고 하는 별도의 그쪽을 만드는 디지털 채널 스튜디오에서 같이 기획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예. 이렇게 짧은 형태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소년 점프라고 혹시 이제 보였을 것 같기는 한데 소년 점프라고 해가지고요. 못 봤습니다. 그게 이제 쇼미더머니 777에 복면을 쓰고 등장했던 래퍼 마미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탈락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서 바로 유튜브에다가 소년 점프라는 이름의 그 뮤직비디오를 올리셨어요. 그게 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예. 이게 인기를 얻다 자고 보니까. 일어나면 그냥 새로운 스타들이 계속 나오는 거군요. 예,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양쪽을 다 공략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죠. 알겠어요. 네네. 5G 얘기하다가 이제 라이브 방송 대세 시대 유튜버까지 이제 쭉 갔는데 네네.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게 이처럼 봐야 할 방송이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건 또 무한 경쟁이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젊은 층들은 도대체 이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겠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20대가 68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통계청 결과에. 유튜브에 매월 한 번 들어가는 활성 사용자 MAU라고 하거든요. 670만이래요. 전부 다네요. 다 본다는 얘기죠. 네, 다 본다는 얘기고. 네. 저는 사실 유튜브가 대세를 가져가고 사실 TV를 많이 대체할 거라고 봐요. 사실 20대 분들 중에서 TV를 지금 그렇게 열심히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클립을 뭐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본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뭐 넷플릭스나 티빙이나 그런 데서 따로 보거나 이제 그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개인들 중에서 이렇게 일반인인데 인기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여러 매체들로 계속 확장되면서 이걸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일 주목할 만한 매체는 저는 내년에 인스타그램이라고 보는데요. 이 인스타그램은 사실 이제 페이스북이 2012년에 인수를 한 그런 사진 필터 앱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앱이 지금 여태까지 전 세계에서 10억 명이 매월 접속을 하는데요. 10억 명이. 10억 명. 네, 그것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상승세가. 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1,000만 명 이상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앱이고요. 그다음에 또 틱톡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나온 중국의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만든 앱인데요. 예. 이거 아마 교수님 보시면은 이거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대 친구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춤춰요. 노래 따라 춤추고요. 그다음에 뭐 귀여운 척하고요. 필터 네. 끼워서 하고요. 그리고 재밌게 네. 놀아요. 근데 이런 걸 10대 친구들이 지금 그 가입자가 작년 2018년에만 2,400%가 늘었대요. 이야. 예,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고. 중국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중국의 중국발 SNS들이 그렇게 네. 또 가고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실제 하니까 저희 실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연예인하고 이 인플루언서를 같이 써봤을 때 연예인한테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와 인플루언서한테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4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플루언서가 47배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인들의 영향력이 이제 네. 연예인까지 잠식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새 보면은 이런 SNS에서 스타가 된 일반인들이 뭐 예를 들어 인블리라는 인플루언서가 지금 백화점 같은데 입점한 브랜드를 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1세대 소위 얼짱 출신이라고 하는 오늘의 하늘이라는 인플루언서도 하늘하늘이라는 속옷 브랜드를 내서 엄청나게 지금 매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아마 이 다양한 채널 유튜브를 포함해서 필두로 해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블로그, 틱톡 뭐 여러 SNS들을 동시에 활용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자기들이 가진 강력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팬덤을 만들고요. 그 강력한 팬덤이 강력한 어떤 커머스 파워로 이어질 것으로. 네. 네, 요 흐름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고 예, 이미 예. 중국에서 2년 전, 3년 전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런 SNS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SNS 안에서 팬덤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뭘 내다 팔아도 팔리는 거죠. 많이 팔릴 네. 것이고 그게 백화점에도 갈 수가 있고 네, 독자적인 매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재밌는 거는 그런 저는 인플루언서들이 하나의 기업이 되겠네요, 이제. 네, 기업이 될 거로 보고요. 저는 왜 2010년쯤에 소셜 커머스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저는 했었죠. 네, 근데 저는 진짜 소셜 커머스가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진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커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티몬이라는 그 커머스 예, 사이트에서 들어봤어요. 네, 그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이렇게 실제 이렇게 마치 홈쇼핑 하듯이 예, 그렇게 파는 게 기능이 들어왔고 쿠팡에서는 어떤 걸 도입을 했냐면은 쿠팡 파트너스라고 해서 이런 개인들, 일반인들이 전용 링크를 이제 쿠팡에서 받아가면은 그걸로 홍보를 해요. 네. 제품을 이렇게 홍보를 해요. 예. 거기서 나온 거를 이제 수익을 배분받는 거예요. 쿠팡 측에 의하면 월 평균 수익이 지금 100만 원 정도를 거둘 수 있는 정도까지 왔대요. 이게 지금 시작되는 시점이고. 쿠팡에서 물건 파는 홍보하는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소위 이제 공구, 마켓 요새 한참 이슈가 되는 네, 비밀의 공고 이런 거 있었죠. 네, 그런 이제 공구를 통해서 한 달에 5억 이상씩 매출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미 네. 지금 이 시대는 와 있고 아마 저는 내년이 이게 더 가속화되는 올해가 네, 올해네요. 네, 자꾸 제가 헷갈립니다. 얼마 전에 쿠팡이 왜 그 손정희 뱅크 네, 거기서 받았죠. 어마어마한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를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나 했더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 연관해서 발전될 것들이 무궁무진하군요. 그 쿠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중국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미 뭐 중국에는 배달업 중에 메이탄도 있고요. 유명한 배달업체들이 물건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소셜 커머스에서 시작해서 웬만한 사업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연관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좀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소셜 쪽이 진짜 소셜 커머스가 내년에 될 거라고 보는 건 사실 지금까지 소셜 커머스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뭉치니까 가격이 싸지는 거였었는데 예. 지금은 그냥 싸게 팝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셜로 바뀌게 되면서 예.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예. 아까 공구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제품이 필요했었는데 이 제품의 후기를 보고 싶은데 그걸 이미 써본 사람들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고 근데 이 제품을 판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바잉 파워로 이어지게 되는 네. 그런 새로운 커머스가 내년에는 조금 더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그 SNS가 과거에는 그냥 소통의 창구였었고 네.
심심풀이로 그냥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SNS가 기존의 그 모든 상거래나 무슨 유통망을 대체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실제 중국, 제가 오늘 중국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중국이 그냥 미래예요. 중국은 징동닷컴이나 뭐 타오바오나 이런 쇼핑몰들이 이미 그런 뒷단에서 뭐 물류 배송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줘요. 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은 그냥 올라가서 라이브 방송으로 상품을 파는 걸 마치 홈쇼핑의 쇼호스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서 뭐 자세하게 설명,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현장에 방문해서 그 현장에서 실제 시연을 해주기도 하고요. 한국에 와서 그래서 가끔 보면 명동 같은 데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계속 뭐 말하면서 다니는 중국어 말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정확히 그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곧 도입이 될 걸로 저도 보고요. 네. 실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파워를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제품을 홍보를 했는데 그 홍보한 제품이 11번가라는 커머스 사이트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게 4시간 만에 1만 개가 한 번에 동이 나버렸어요. 예, 그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한 인플루언서 이 경우에 한 50분 정도가 동시에 포스팅을 했던 날이에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서. 그날 이마트에서 실제 제품이 확 이렇게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동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납니다. 이게 이 영향력이 이제 광고주들이 깨닫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내년에는 올해네요. 자꾸 제가 내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직 1월 1일이니까 시청자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은 지금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대재벌인 신세계 이런 때 또 그쪽에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걸 보면 이제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5G로 시작을 해서 라이브 방송, 그다음에 소셜 커머스 그것이 이제 기존의 상거래를 거의 뭐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봤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인공지능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인공지능의 그 금년도의 어떤 발전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미지가 그 뛰어다니는 로봇들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는 거는 좀 오래 남은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좀 멀었고. 올해는 오히려 생활 밀착형 인공지능이 더 많이 커질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게 하나는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홈. 이 두 가지를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에는 우리 이미 인공지능이 들어있죠. 아이폰에는 시리가 들어있고 안드로이드 폰에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들어있고요. 삼성의 안드로이드 폰에 이제 2개가 들어있는데 빅스비하고 구글 어시스턴트 2가지가 들어있죠. 근데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인공지능의 성능이 더 향상이 될 겁니다. 작년만 해도 5월 정도에 구글에서 내보였던 기술이 그 듀플렉스라고 해서 이게 사람들한테 엄청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그 어떤 영상이었냐면요. 아마 보였을 것 같기는 한데 그 구글 어시스턴트한테 명령을 내리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전화를 미용실에 걸어가지고 예약을 잡아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예약까지 다 해줘요? 예, 예약까지 다 하고 사람의 목소리처럼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제일 놀랐었던 게 이야기를 듣다가 흐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이런 목소리까지 흉내내다 보니까 그 반응도 해요? 야, 여기까지 발전했구나. 사람들이 첫 번째는 놀라워했었고요. 두 번째는 약간 두려워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콜센터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들하고 보이스피싱이 더 활성화가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구글에서는 이 서비스를 그냥 보여주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작년 하반기에 출시했었던 픽셀 3 스마트폰에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되어져 있는 출시는 아니고 아직은 테스트 단계라서. 근데 이제 곧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도 레스토랑 예약하는 건 가능해요. 제가 그냥 할 수 있었던 거는 사람 이름 대고 누구 전화 걸어줘. 그러면 이제 전화 거는 정도였는데 이제 거기서 어느 식당에 몇 시에 뭐 예약해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다 한다. 네, 알아서 전화해서 해주고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으면 전화 받고 싶지 않을 때 지금은 뭐 통화 중입니다 라고 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딱 스마트폰을 덮어놓으면은 지금은 전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메시지를 남기겠습니까? 마치 비서가 해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도 가능해지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그 요새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많이 찍는데 이상하게 사진 찍으실 때 사진 잘 찍히지 않으세요? 이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사진의 기술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스마트폰에서 처리하는 기술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에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보통 렌즈가 4개에 달린 것들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렌즈가 5개까지 나옵니다. 그럼 소위 인물 사진이라 그래갖고 이제 아웃포커싱이라 그러죠.
사람의 얼굴을 찍어주거나 모습을 찍어주면 뒷 배경을 날리고 인물을 부각시켜주는 서비스. 이렇게만 돼도 잘 찍었다는 소리 듣거든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렌즈가 많아야만 이게 가능하지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 나왔었던 아이폰 XR 얘를 보게 되면은 렌즈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데도 인물 사진을 찍었었을 때 아웃포커싱을 적용을 합니다. 그것도 다 인공지능이군요. 그렇죠. 사진을 찍자마자 그냥 카메라의 성능이 발전한 게 아니라 네네. 그걸 처리해주는 인공지능. 네, 어떻게 네. 찍어도 앞으로는 더 잘 나오게 된다. 그럼 사진 작가라도 없어지겠는데요. 네, 그 뒤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할 거리긴 한데 감성적인 차이는 있죠. 아, 물론 그렇죠. 네, 인공지능이 억지로 날려주는 배경하고 예. 그건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인복 대표가 스마트폰 그다음 스마트 홈 그랬는데 네네. 스마트 홈 분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스마트 홈이 이제 5G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폭발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2018년까지는 스마트 스피커에 대한 보급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스피커는 보급이 됐는데 문제는 이 스피커한테 명령을 내려서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되는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요. 그나마 이제 불 꺼주는 기능 정도? 어. 근데 불을 꺼주려면은 끌 불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럼 스마트한 전등이 필요해지고요. 그렇죠. 이왕이면 내가 스피커로다가 에어컨을 제어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연동이 될 수 있는 에어컨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좀 비싼 장비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미 구축이 되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저렴한 것들 혹은 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스마트홈 디바이스들 네. 이쪽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포커스를 맞춰갖고 그게 제품을 기존에 생산하고 쓰고 있던 에어컨이나 기존에 쓰고 있던 전등에 뭘 이렇게 달기만 하면 되는 이렇게까지는 안 될까요? 아예 교체해야 되나요? 원래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은 또 거기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게 네. 이제 교체라는 게 제일 간단하죠. 100% 물론 그렇죠. 완벽하게 소통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좀 대응하기 위해서 리모컨으로 이제 보통 적외선을 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해줘서 대신 제어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도 계속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가 지금까지 기능은 저도 한번 써봤는데 뭐 요즘 그 유행하는 그 보헤미안 랩소디 프레드 머큐리 네. 노래 좀 틀어줘. 그러면 또 알아서 지가 찾아서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스피커를 통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들을 제어하는 데까지 갈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아. 스피커는 이제 큰 돈 안 일차적이고요. 들이고.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야죠. 네, 교체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안 쓰게 되기 안 때문에. 쓰죠. 스피커를 싸게 배포했었던 이유도 거기 있거든요. 네. 일단 한번 써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제품들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스피커를 거의 뭐 초저가에 해당할 정도로 거의 뿌려놓은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인공지능 발전에 대해서 이종도 대표는 추가할 게 있나요? 저도 사실 이제 그 중요한 걸로 AI 스피커를 말씀드렸었어요. 네, 근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가장 쉬워서 그래요. 예. 네, 가장 쉽습니다. 말로 그냥 이거 해줘 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그런 스피커를 가지고서 특히나 이제 저도 하루에 저는 이제 아이폰을 사용을 하는데 하루에 한두 번은 꼭 그 시리아 깨워줘, 시리아 그 알림 꺼줘 뭐 이런 걸 항상 넣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20대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카카오미니나 뭐 그 네이버 클로버 같은 거 통해서 음악 듣는 거 말씀하셨다시피 음악 같은 것도 굉장히 보편화가 되고 있고요. 이게 무서운 거는요. 이 영상, 그러니까 이 음성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그런 스마트홈 말씀하신 스마트홈이라든지 이런 기술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뭐 운전 중에 뭐 이거 해줘라는 거라든지 차 집에서 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이게 점점 고도화되는 포인트로 갈 거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미지 처리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돼서 이제는 사람 얼굴을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그 시연하는 영상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사람 얼굴을 정말 매끄럽게 재현을 해줘요. 인공지능이. 그리고 그 얼굴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심지어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미국 전 대통령이 실제 말한 게 아닌데 방금 말씀하셨던 음성 합성과 그렇죠. 얼굴 합성을 두 개를 같이 컴바인하면은 이제 얼굴과 음성이 전혀 오바마가 한 게 아닌데 오바마처럼 나오는 거죠. 왜 시뮬라시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진짜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 네. 거의 목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아까 그렇게 발전하면서 우려되는 것 가운데 하나 보이스피싱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는 뭐 영상까지 함께 결합된다니까 더 걱정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넘어선
신종 사기 막 이런 게 막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대도 언제나 답을 찾아왔으니까요. 아, 네, 아마 뭐 굉장히 많이 악용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자, 됩니다. 인공지능 얘기까지 좀 들어봤고 이인복 대표는 간편 결제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이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건 조금 다른 분야니까 이 얘기 좀 따로 또 해봅시다. 네. 우선 간편 결제라는 부분은 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좋긴 합니다. 하나는 간편 송금하고요. 다른 하나 간편 결제인데 이제 간편 송금이라고 하는 건 내 통장에서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현금이 송금되는 직불 방식. 네. 간편 결제는 이제 카드로 결제를 했었을 때 작동하게 되는 후불제를 생각하시면 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간편 송금 분야에서 지금까지 절대 강자가 이제 토스라는 서비스하고 카카오페이라는 서비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스마트폰 안에 카카오톡이 다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압도적인데 네. 그 작년 2월달에 이 카카오페이에서 실물 카드를 한 장 내놨습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고요. 근데 얘를 뒤집게 되면 거기에 QR코드가 들어있어요. 네, 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QR코드 가맹점들을 모으기 시작했었고요. 가맹점 숫자가 18만을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월 20일에 제로페이가 시행이 됐죠. 서울시에서 하는 제로페이.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뭐 별로 그 가입하시는 분들이 얼마 없다고 비판을 많이 받던데요. 근데 이제 초기라서 아마 그럴 거고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는 아직까지 카카오페이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근데 저희가 상점이나 매장에 가보게 되면 언제부턴가 이제 입갑판이라고 하죠. 카카오페이 됩니다라고 QR코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쓰게 되려면 굉장히 편하게 접속을 해야 되는데 카카오페이 QR코드 찍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제로페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당황하시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톡 쓰시는 분들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을 켜놓은 상태에서 흔들면 쉐이킹 기능이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바로 촬영 모드로 바뀝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카카오페이를 찍게 되면은 이제 송금을 바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예. 아마 이제 제로페이도 그 정도까지는 돼야지만 사람들이 이걸 쓰니까 편하다. 맞아요. 그 정도까지가 될 것 같은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갑 아예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나겠네요. 예. 스마트폰 하나만 딱 들고 다니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보다 더 활성화는 될 겁니다. 네. 대신에 이제 배터리가 없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 같은 게 지금 이제 대세잖아요. 현재까지는 편하긴 하지만 분실했을 때 뭐 갑자기 막 머리가 아찔해지잖아요. 근데 휴대폰 같은 경우는 분실해도 그렇게까지 내 금융에까지 큰 영향을 바로 미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전성까지 포함한다면 간편결제 이런 것들은 좀 더 발전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인터넷 전문은행은 또 왜 주목해야 합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은 사실 저도 몇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여쭤보게 되면은 스마트폰에서 어떤 거 많이 하세요라고 여쭤봤을 때 쇼핑에 대한 것들하고 금융 거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마트폰 보안 문제 때문에 이런 거 안 써야겠어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은 모든 게 다 되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여기다 이제 불을 지른 게 인터넷 뱅킹인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 그렇죠. 두 개가 나오면서 생활이 편리해졌고 기존의 은행들도 굉장히 좀 말랑말랑해졌어요. 원래 금융은 보안이기 때문에 좀 딱딱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했었던 게 제3의 인터넷 은행을 만들겠다. 그렇죠. 그런 선언을 하고 나섰고요. 예.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두 곳에서 한 이번엔 3곳 정도를 선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있는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 이 두 곳의 라이벌 회사들을 생각해보면 좀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카카오 쪽에서 했기 때문에 분명히 네이버가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요. KT가 K뱅크를 했기 때문에 SKT하고 LGT도 움직일 거고 네. 여기 인터파크가 같이 또 관여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 더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지금 일본에서는 라인이 라인페이부터 시작해서 라인 재테크, 라인 금융 그쪽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이버가 만든 라인이 그렇죠. 그 라인 쪽에서는 일본하고 대만 쪽이라든지 인터넷 전문은행을 또 그쪽에 또 만듭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금융 쪽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준비가 아니라 이미 다 하고 있네요. 연결만 지금 외국에서는.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쓰면 어떤 편의가 있어요? 사실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이 없더라도 시중은행들이 그 정도의 편의를 제공할 정도로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스마트폰에 앱을 다 만들어서 네. 해놨잖아요. 근데 사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실제 이제 편리성을 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보면은 법인과 법인 간의 정보 이동을 위해서는 매 건마다 어떤 정보가 어떤 법인의 어떤 용도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를 했다 그러면 카카오는 여기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같이 뭐 커머스도 붙어 있고 뭐 카카오 페이지도 붙어 있고 뭐도 붙어 있고 하면 거기 결제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전달되는 과정을 매번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중은행들이 사실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인데요. 예. 이제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은 필연적 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산업자본이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뭐 네이버라든지 뭐 그런 산업자본들이 들어가면서 아마 약관의 동의를 그 부분을 받고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컨텐츠라든지 커머스라든지 이런 쪽 연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역으로 사실 법의 어떤 테두리가 보호해주고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법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권리들이 예. 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용하면 좀 더 많이 열릴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말씀 주셨던 간편 결제, 간편 송금 서비스가 좀 더 이렇게 범용으로 많이 퍼져 나갈 것이다. 이런 면에서 네이버의 진출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의 뭐 아마 기정사실로 봅니다. 예. 네이버가 왜냐하면 네이버는 온라인의 강자거든요. 온라인의 포털로서 강자로서 가지고 있었는데 요새 어떤 이슈가 있냐면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잘 안 해요. 그래요? 인스타그램에서 맛집 검색하거나 유튜브에서 사용법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네. 그 포탈이 대세가 되기 전에 개별 뉴스 사이트 다 찾아가서 뉴스 보고 그랬던 시대로 그랬죠. 다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검색왕 네이버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위치가 예. 흔들리네요. 네,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지금 비장의 무기로 사실 내년에 밀 걸로 보이는 게 올해네요. 올해 밀 걸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네이버페이예요. 네. 왜냐면 이 네이버페이가 붙은 커머스 사이트들이 온라인 커머스 사이트가 구매 전환, 그러니까 구매까지 넘어오는 유저의 비율이 뭐 적으면 30%에서 5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만큼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네이버의 이 커머스 온라인 커머스에서의 네이버페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인터넷 은행하고 만나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가 그렇군요. 만들어지겠죠. 또 하나는 이제 또 모바일의 강자는 카카오거든요. 예. 카카오는 지금 말씀하셨던 QR페이를 통해 가지고 QR 코드를 활용한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또 범용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저는 올해의 굉장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정부가 이런 제로페이나 이런 간편 결제 시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카드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제일 활발한데 그게 사실 김대중 정부 때 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과연 이런 결제들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그리고 이런 간편 결제 제로페이 같은 것들이 지금 소상공인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 설계를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아마 굉장히 재밌는 시장 기회들이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어떤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거기 사실 포인트를 하나는 좀 더 얹어서 보셔야 되는 게 예. 이제는 QR페이라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지금 저희가 송금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카드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지금 거의 뭐 카드사들 때문에 수수료 이슈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고 벤사도 같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카드사에서도 그럼 우리도 QR코드를 만들어야겠다. 네. 만들 수 있거든요, 누구나. 예. 그래서 먼저 시작했던 게 BC카드입니다. BC카드에서 벌써 QR코드를 만들어서 BC카드 QR코드 결제 시스템이 나왔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카드사들도 같이 통합해서 통합카드 QR코드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게 되면 상가를 가졌었을 때 계산하려고 딱 보다 보니까 QR코드 입간판이 한 4개 정도 서 있는 겁니다. 카카오페이 QR코드가 있고 제로페이가 있고요. 네. BC카드가 있고 또 카드사 통합 QR코드가 있고 예. 우리가 이거를 뭘 찍어야 되지? 그 고민을 하게 될 때 지금 임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혜택이 많은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카드 수수료 장사하던 카드 회사도
이제 그걸로는 장사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카드사들과 PG사, 벤사 이런 그 이제 중간에서 맞아요. 피드 받던 회사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뭔가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아무튼 간편 결제와 인터넷 전문 은행 등이 결합하면서 이제 금융권에도 지각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얘기 잠깐 나온 김에 그 왜 지난해에 뭐 댓글 조작 파동 일고 그러다가 네이버가 금년부터 이 스마트폰에서의 네이버 초기 화면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이 바꾸는 거는 지금도 이제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베타 버전을 등록해갖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가장 큰 변화는 실행해 보시면 한눈에 딱 보이세요. 지금 네이버 모바일 화면은 꽉 차 있는 화면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바뀌게 되는 네이버 모바일의 첫 화면은 깔끔합니다. 가운데에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 하나, 그리고 하단에 그린닷이라는 이름의 단축키 역할을 하는 동그란 버튼이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살짝 배너 광고 띄울 수 있는 공간 정도만이 첫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쭉 뉴스가 계속 나오던 그거는 다 사라져버리고 아예 사라진다고 보셔야 돼요. 첫 화면은 검색창만 가운데 딱 있다. 네, 맞습니다. 그 밑에 동그란 버튼 하나. 버튼은 뭐예요? 단축키라고 보셔야 됩니다. 걔를 누르면은 우리가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다른 쪽 넘어갈 수 있도록 단축키를 넣어놔서 이렇게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나머지 메뉴들이 펼쳐져서 어디서든지 쓸 수 있게 좀 만들어놨고요. 예. 기존의 메뉴를 보시려면 이제 왼쪽으로 스와이프 이제 넘기시는거나 오른쪽으로 넘기셔야 되는데 왼쪽으로 넘겼을 때 이제 보이는 화면은 이제 커머스, 네이버 페이를 포함해서 쇼핑과 관련된 제품들이 다 왼쪽에 위치를 하고요. 네.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여기는 정보를 모아놨는데 이제 기존 이제 언론사의 뉴스 그리고 네이버 쪽에서 인공지능을 써서 자동 추천되는 뉴스들, 검색 차트들, 정보는 오른쪽이고 커머스부는 왼쪽으로 넘어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뉴스를 이렇게 골라준다는 거, 그건 또 이용자가 어떤 뉴스를 주로 봤는지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골라준다면서요? 네, 이미 보니까 AIRS라고 해가지고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거 넘겨보는 게 요새 재미예요. 네이버 들어가서 밑에 리프레시 버튼 누르면은 새로운 뉴스가 계속 떠요. 그러면 제가 좋아할 만한 게 잘 뜨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게 보는 포인트고 또 저희 이인복 대표님이 워낙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진짜 구글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진짜 구글을 닮아가고 있고요. 이게 시대 변화하고 또 맥락이 또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개별 미디어 사이트의 힘이 다시 세지기 시작했어요. 유튜브가 검색 플랫폼이 되고 있고 그렇죠. 인스타그램에서 맛집이나 네일샵, 뭐 메이크업을 찾거든요. 네, 이게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이버가 어떤 대응책으로서 오히려 검색 기술에 더 집중하고 그다음에 고객 접점에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이미지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음성 검색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더 강화시키면서 포탈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시사자키의 뉴스들도 지금은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직접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동영상도 보시고 댓글도 남기고 참여도 하고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시대로 우리도 준비를 막 해야 되겠군요. 지금 앞으로 그냥 여기서 라이브 방송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바로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시군요. 죄송합니다. 흔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직접이라는 말이 포인트가 되는 게 지금 이게 개인화된 세상이랑 맞춤화된 세상으로 저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진 게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첫 화면이 아니라 나한테 맞춰 있는 것들,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 이걸 원했었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신에 내 데이터를 주겠다. 이건 괜찮다. 이제 거기까지는 허용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19년 IT 분야에 주목해야 할 이슈들, 뭐 5G, 초연결, 사물 인터넷, 뭐 라이브 방송, 소셜 커머스, 간편 결제, 인터넷 전문은행 등등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과거에는 IT 분야에 1년 예상되는 어떤 이슈, 추세 이러면 전문가들만 알아듣는 얘기들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쭉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우리 일상생활에 바로 들어와 있는, 그렇군요. IT 분야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쪽의 변화는 우리 일상을 바꾸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자, 데이터블의 이종대 대표,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년 특집 대담으로 꾸며드린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